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출범과 청춘관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브리핑 주제에 앞서서 먼저 코로나19 관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본 브리핑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모두 완치가 되었습니다. 모두 완치가 된 이후에 저는 5월 14일입니다만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타 지역 확진자가 지난 6월 3일 우리 시 보람동 소재 음식점 2곳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서 역학조사도 하고 방역 소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22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일부터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모두 합쳐서 한 6만 명 가까이 됩니다만 모두 등교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 내 유증상자, 학생, 교직원 앞에서 지금까지 290명 정도가 됩니다만 이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고 또 생활 속 방역활동을 철저하게 전개하는 등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고 또 일반 다중 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성당, 음식점, 미용실 등과 같은 일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또 부실 관리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클럽이라든지 물류센터, 교회, 방문 판매업체, 탁구장 등 밀폐, 밀집, 밀접, 소위 이제 3밀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 출입명부를 정착시키는 일은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참여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여태까지 잘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한 98% 정도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번 13일에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방공무원 8급 급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을 관내 3개 시험장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험실에 대해서 소독을 좀 철저히 실시하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해서 발열검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시자 간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실별로 좌석을 20명 이내로 배치를 하고 또 발열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매년 여름에 고복자연공원과 또 호수공원 등에서 야외 물놀이 시설을 약 7개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걸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놀이 시설은 한정된 공간에 다수 인파가 밀집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물놀이 시설은 CCTV를 설치하기가 어렵고 또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 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역학조사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외견이 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 여러분, 전문가,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체육회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래도 금년에는 물놀이 시설을 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코로나19가 해소될 때까지는 당분간 물놀이 시설을 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장 기간 동안에 저희는 또 시설을 개선하고 또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도 해서 앞으로 재개장될 경우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물놀이 시설 개장을 기다리는 어린이들, 여러 시민들 계실 텐데 개장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멀리 양해해 주실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코로나19를 잘 극복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고한 우리 시민들, 또 의료진들, 관계 공무원들 위로한다는 목표로 다음 주 6월 17일에 또 인기 가수 양준일 씨를 모셔서 공연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이 공연도 좀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연을 앞두고 관람객 거리두기라든지 발열체크, QR코드를 활용한 입장객 명부 확보 등 방역 지침을 미리 좀 잘 마련했는데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서 부득이 연기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연기 결정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과 또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좀 해소된 후에 이 공연은 추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제 주제인 우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출범과 청춘관 개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출범은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 공약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또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품질을 높이는 한편 또 시설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을 또 직접 고용함으로써 처우를 향상시키고 또 노동 환경도 개선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서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 현재의 이제 복지재단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복지재단이 중심이 돼서 우리 시의 사회서비스원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교환을 했고, 또 지난해 7월에는 전담 TF팀을 설치해서 지난해 12월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인천, 광주, 강원도, 충남도와 함께 금년도 사업시행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19억 8천만 원의 예산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온 기존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 오늘 날짜로 보건복지부에 정관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또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설립 변경 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사회서비스원 조직은 기존의 복지재단을
4개 부 25명으로 개편해서 출범을 하고 아마 추후에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복지재단 대표께서 이달 말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임하시겠다고 사의를 표명하셔서 사회서비스원 대표를 공모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또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복지재단이 주로 민간 복지기관 운영이나 컨설팅을 해온 것과는 달리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종합재가센터 그리고 보육시설, 양육시설들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됨으로써 한층 현장성 있는 복지정책 연구 개발과 또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까지 3개 분야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국공립시설 7개소를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장기 요양, 노인 돌봄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공급이라든지 세무회계 등 경영 컨설팅, 또 시설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 사업도 펼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우리 세종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복지재단에서 대행 운영해 왔고 6월에는 다정동 복합 어린이집 뉴스탁 공모에 참여하고 금년 말까지 종합재가센터 1개소를 설치해서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계기로 해서 사회서비스 수요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설 종사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처우도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사회서비스원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그 청춘조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춘관 개관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13일에 도시재생 홍보 정시관인 청춘관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춘관은 신흥리 주민과 또 지역 예술인들이 조치원 읍장 관사를 리모델링한 것으로서 우리 세종시의 도시재생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한 것입니다. 조천 신흥리 어린이 도서관 옆에 위치한 청춘관은 연면적 107.37제곱미터, 지상 2층의 규모로서 1층에는 전시 이벤트 공간을 비롯해서 영상실과 카페를 배치하고 2층에는 방문객 쉼터를 배치하였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건물입니다. 청춘관은 매일 평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 또 누구나 찾으신 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 전시는 모두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게 되고 올해는 세종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등 모두 5차례의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시회와 함께 도시재생 공동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 홍보하는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청춘관을 청춘조천 투어코스로 운영하고 도시재생 문화해설사들을 활용 공간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전시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재생 성과를 또 대내외에 홍보하는 데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민들의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실무시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총 2가지인데요. 우선 근린공원 내 아카시아 나무 제거 요청에 대한 질문을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세종시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시민들이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한솔뜰 근린공원 등 주변 근린공원에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많이 있어 이로 인해 주변의 다른 나무들이 고사할까 걱정됩니다. 근린공원 내 아카시아 나무를 벌목하여 주변 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번째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천마을 BRT 인근 단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대중교통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천마을 교통소외 지역에 하이패스 IC와 광역급행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카시 나무 제거 요청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카시 나무가 있고 또 아카시아 나무가 있더라고요. 지금 아카시아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아카시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카시 나무는 주로 이제 흰색 꽃이 피고 또 콩가에 속하는 그런 이제 교목이고요. 아카시아는 또 호주 등에서 자생하는 장미목 나무로서 흰색과 노란색 꽃이 피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아카시 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혼용되는데 아마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카시 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아카시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요. 주로 1960년대, 70년대에 사방 목적으로 그리고 또 산림 녹화 차원에서 외래종인 리키다 소나무 그리고 아카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아카시 나무는 비교적 좀 뿌리가 옆으로 퍼져나가고 해서 사방 효과도 좀 높고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겹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또 다른 나무가 성장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아카시 꿀을 생산한다든지 그렇게 미론 식물로서의 평가도 좀 받고 있고 또 콩가 식물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땅을 또 비옥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카시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아카시 나무를 전체적으로 좀 제거하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공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좀 섞여서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뭐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데 좀 지장을 좀 주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 이제 공원의 경우에 관상수라든지 이런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있는데 이런데 좀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좀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제거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제거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2번째는 아마도 지난 몇 번째죠? 285회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교통과장이 광역급행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런데 또 그동안에 우리가 좀 추진해 온 일이기도 한데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와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인근에는 모두 이제 고속도로 접근하는 나들목이 4군데가 있습니다. 서세종, 남세종, 남청주, 정안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우리 신도시 지역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들목까지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도 좀 인식을 하고 우리 신도시, 행복도시 가까이에 나들목을 추가로 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좀 검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는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입장은 경제적 타당성,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 BC가 1 이상이 확보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지난해 12월 달에 한국도로공사하고 하이패스 IC 그 나들목인데 하이패스를 그러니까 사람이 별도로 근무하지 않고 하이패스만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IC 설치 간이 나들목이 될 수가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했고 교통량이라든지 사업비 산정 등 절차를 거쳐서 금년 10월 달이면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행복청과 LH공사도 관심을 갖고 좀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급행버스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제 이 개념 자체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은 이제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너무 여러 차례 그 정류장마다 쭉 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광역 급행버스를 도입하면은 출발 지점하고 이제 도착 지점 간의 시간 간격을 좀 대폭 줄일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광역 급행버스, 소위 메트로버스, M버스라고 하죠. 이것을 도입하기로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하고 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협의가 좀 진행 중에 있고, 물론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다만 노선을 어떻게 하고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고 또 어느 지점에서 멈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만솔동이라든지 새롬동 이렇게 마을 단위로 광역버스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광역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교통량이 많은 곳과 많은 곳을 연결하는 도중에 멈추지 않고 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좀 급행버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결과가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시민 여러분께 다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 기자님. 네, 뉴스팀의 홍준진입니다. 우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지금 7월부터 이제 본격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난 의회 때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사무실을 지금 2군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동에 한 군데, 여기 보람동 광복에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지금 10억 8천만 원, 국비 9.8억, 이게 10억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재단 전입 자본금인지,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이제 자본금이 굉장히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 같은데, 자본금이 기금 전체 계획된 게 얼마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 주제하고 관련 없는 건데,
이 시에서는 친환경 자원센터라고 부르고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초 육생활권에 설치하기로 했던 그 폐기물 처리 시설 그거를 지금 공모를 통해서 지금 전동 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또 시장님께서도 의회에서 또 답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당초 육생활권에 설치하려고 하던 곳에 가까운 데에 복합 화력발전소가 또 착공이 됐어요.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혹시 옮기게 된 이유가 그 다음에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전동면에 4군데 신청한 것 중에 한 군데를 이제 거의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 말로는 동네 이장이 가지고 있는 땅이다.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그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현재는 복지재단이 세롬동에 있는데 종촌동 쪽으로 사무소를 이제 통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좀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좀 나누어질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를 베이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서비스원은 별도 이제 그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 자본금이나 이런 것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담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소위 친환경 자원센터 이거는 아마 어느 위치에 건설하더라도 이게 이제 주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는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육생활권에 설치가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읍면 지역, 농촌 지역도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처리 시설이 하루 한 36만 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게 되는데 현재 추이로 보면은 지난번에 통계 수치를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 100만 톤 이상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농촌 지역에도 면 지역에도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는, 그래서 2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왕이면은 나중에 이제 결국 NHN 설치하더라도 우리가 인수 받아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기왕에 한 곳에 좀 설치하는 게 나중에 사후 운영 관리 측면에서 좀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LH공사 입장에서도 이제 설치를 할 때 좀 농촌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 지역에 설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땅을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비용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크게 설치하는데 그 비용은 이제 LH가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하나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관계법에 따라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계법에 따라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모 요건을 보면은 우선은 이해관계자, 토지 소유자하고 주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로 전북 지역에서 4군데가 신청을 해왔는데
다른 세 곳은 아마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춘 곳이 한 군데가 될 것 같다. 지금 현재 지금 평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제 주민들 동의를 추가로 받게 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제대로 요건을 갖춘 데가 한 군데뿐이라서 그 한 군데를 지금 현재로서는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좀 대책들도 함께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대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아마 다른 지역으로 결정하더라도 그런 반대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정한 좀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서 좀 주민들과 좀 협의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복합화력발전소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난방 공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난방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공급이 좀 불가능합니다. 전력 같은 경우는 전선 연결해서 좀 멀리 떨어져서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난방 공급은 관을 통해서 이렇게 각 수용가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이생활권 옆에도 지금 그런 그 발전소가 있는 것이고 아마 육생활권 쪽에서도 그런 발전소가 있어야 그 주변에 난방 공급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복합화력발전소하고 친환경 자원센터는 별개로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프레시안 김미철입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것이 무엇인지 좀 소개가 안 돼 있어서요. 예.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이패스 나누고 얘기했던 것을 잘못 들었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 생겼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가. 예. 우선 사회서비스원은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사회 서비스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또 노인 요양 시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과 관련해서 이 시설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그 연구가 우선 좀 하나 필요할 거고요. 이런 이제 각 시설들은 그런 운영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서비스 시설들 중에서 일부 이제 국공립 시설 같은 것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제 민간 시설은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민간 시설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국공립 시설은 또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국공립 시설도 되게 위탁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체계상 좀 잘 맞지 않는 것이라서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직접 좀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을 또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민간 시설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데 이제 근거나 민간 부분에서 또 운영을 정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을 해서 표준을 만들게 되면은 민간 시설에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민간 사회 서비스 시설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이제 사회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쭉 보면은 늘 문제가 되는 게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쪽 전문성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서투르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수용 시설에 이제 수용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그 사이에 이런저런 좀 법률적인 분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컨설팅도 하고 또 그런 또 지원도 해주는 뭐 법률 서비스 지원 같은 걸 해주는 뭐 그런 역할들, 크게 보면은 연구 기능, 두 번째는 직접적인 시설 운영, 세 번째는 민간 서비스 시설을 지원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이제 우리 그 IC 나들목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나들목이 우리 네 군데가 있는데 좀 다들 멀고 그래서 신도시 쪽에서 가까운 나들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시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솔동 가까운 쪽에 지금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좀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별도로 제대로 된 나들목이면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하이패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사람을 배치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나들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나들목을 만들게 되면은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 좀 그동안 협의를 했고, 다행히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그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하기로 한 것이고요.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앙매일 이철주입니다. 오늘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을 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4월 23일 날 개발행위 허가 내역서를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4월 28일 날 사업자의 지인한테 전화가 와요. 예. 정보공개를 취하해달라고. 예. 그 다음 날 비공개로 처리가 됐어요. 예. 그 비공개 그 사유는 뭐냐면은 법률 제9조 1항 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되어 공개해 줄 수 없다. 예. 그래가지고서 5월 20일 날 다시 비공개 사유와 부분 공개가 되지 않는 사유를 알고 싶다고 이의 신청을 해요. 근데 이후에 또 그 사업자 측에서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옵니다. 그냥 넘어가 달라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죠. 제가 그 내용을 예. 좀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인데 아마 실무선에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아니에요. 예. 내용은 뭐 그냥 이제 좀 얘기를 하고 나면은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내용을 파악해야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실무자들 사이에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내용을 보고를 받아보고 그래야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예. 제가 내용을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내외일보 김 기자님. 네, 내일도 김주환입니다. 저기 도도심 쪽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청춘관제 요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도도심 쪽에서는 지금 세종시의 시정이 도도심을 좀 너무 땜망식의 어떤 그 상황을 자꾸만 반복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도도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전반적으로 재개발 형식의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치원 역사 주변을 보면은 80년대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 네, 그분들께서 요구한 것이 좀 전반적인 개발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에는 조치원읍을 별도의 행정기관으로다가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를 들어서 조치원에서 이제 제일 좀 낙후된 곳이 조치원역 서쪽 편에 침산리, 신흥리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인데 거기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서 한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재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좀 사업성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사업성 판단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래서 재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개발은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는 대신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개발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은 원래 살고 계시던 분들이 대체로 거기서 살지는 못하고 다른 데로 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우선 재개발 기간 중에 철거가 되니까 그 기간 중에 살 곳이 우선 없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건설된다든지 그러면은 그 아파트에서 사실 만한 아파트를 구해서 사실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급적이면은 크게 건드리지 않고 일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쳐서 쓰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 가능한 곳 같으면은 재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첫째는 재개발은 주민들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곳이 없어서 재개발은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재개발은 원래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좀 깨트리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조치원 같은 경우에 무리하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 재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요. 뭐 그리고 도시 재생에 대해서 청춘조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양론이 있는데 대체로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청춘조천 프로젝트는 비교적 성공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조치원의 청춘조천 프로젝트는 작년도에 전국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를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그 조치원 사례가 전국에서 제1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 중에서는 일부 뭐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연동에 사시는 실질적인 그 주민들과 지금 시장님의 그 온도의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도에 1위로 평가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조치원 청춘조천 프로젝트가 주민 참여가 가장 잘 돼 있다 해서 1위로 평가를 받은 겁니다. 다른 어떤 사례에 비해서도 조치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지금 제가 지금 현재 76개 프로젝트가 그동안에 진행되어 있는데 그중에 44개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발굴해낸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어떤 도시재생 사례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종방송 이 기자님. 예, 세종방송 연구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입장 관사를 청주관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로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의미를 보면 충남 쪽에 도지사 본관이나 예전에 있던 관사초를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한쪽은 이제 어린이집으로도 운영이 되고 전시관으로 운영되는데 같은 의미로 보면 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기능들은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운영 주체는 그러면은 주민들 대표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일정 부분 또 관여를 하게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폭염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 이제 코로나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주로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무더위 쉼터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코로나와 관련해서 무더위 쉼터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청춘관은 과거에 조천 읍장 관사로 쓰이던 곳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쓰여지지 않고 아예 이제 폐허로 방치가 되어 있는 곳을 우리 그쪽 주로 이제 신흥리 주민들인데 신흥리 주민들이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한쪽은 일부 공간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고 또 이제 그 건물이 있던 읍장 관사는 건물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이제 도시재생센터 사무실로 주로 쓰고 있었는데 이곳을 이제 홍보관 형태로 좀 활용을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개관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운영 책임은 아무래도 우리 시가 당분간 져야 될 것 같고 바람직스럽기는 이건 역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운영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시에서 이제 청춘가를 주도해서 개관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좀 주민들이 준비가 되면은 주민들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도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는 좀 유난히 좀 폭염 장마가 좀 일찍 시작되리라 하는 좀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 마을회관을 좀 무더위 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지금 못하고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좀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확실한 결론을 좀 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로당 같은 데 모여서 지금 무더위를 피하면은 좀 바람직스럽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지금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시는데 이 코로나19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걸리더라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어르신들 특히 80세 이후는 치명률이 20%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인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무더위 쉼터로 쓰게 되려면 이제 에어컨을 작동을 해야 되는데 문을 닫고 에어컨을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환기를 좀 자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가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경로당을 개방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하고 좀 상의를 좀 해볼 생각으로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외의 무더위 쉼터들은 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마을회관을 이제 무도쉼터로 쓰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저희가 좀 다른 대책들도 좀 여러 가지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도 좀 급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안 봐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국가 정부나 세종시가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을 4인 가구까지만 줬잖아요. 4인 가구, 이상 가구를 4인 가구로 이제 일부 광역단체에서 오히려 5인 가구나 1인 가구들이 4인 가구 기준을 주는 바람에 격차를 내지 불이익을 가졌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서 5인 가구나 1인 가구, 그러니까 4인 이상, 5인 이상 가구죠.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 추가 지급할 움직임이 있는지 세종시는 어떤 방향을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하는데 이거는 가구 단위로 이렇게 지급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명일 경우에는 2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도 이렇게 하고 두 명일 경우 60만 원 했는데 가족 단위로 이제 지원하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방침으로 세웠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렇게 1인당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뭐 그 부분을 이제 별도로 좀 따로 검토는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뭐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들은 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따로 검토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